그 사이에 봄이 왔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제목하여 디지털 컴퓨터 고도기술에 관한 고도과학 기술을 해야 되는데 관한 철학적 성찰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격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좀 알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세계 정세가 있긴 합니다만은 현실에서 그 현실 중에서 특이한 또는 특이하면서 동시에 인류 전체를 끌고 간다 하는 것이 이제 요즘은 AI가 또 화두인데, 그 AI를 중심으로 한 또는 그쪽으로 향해 나아가는 디지털 컴퓨터 문화 또는 과학기술, 이 부분을 좀 알므로써 우리가 어떤 지금 역사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알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까탈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걸 그냥 또 예전에 강의한 것도 있긴 한데 오래전에 한 15년 전쯤에 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구닥다리라서 좀 도움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새롭게 이야기들을 좀 꾸려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인터넷 관계인데 초근대의 네트워크 시공간 형성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브리노 라투르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이 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지 싶은데 제보다 약 한 8살 많은 분인데 책을 좀 보니까 워낙에 천재적인 인물이라 가지고 저는 들레즈 이후에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세계 철학을, 세계적인 어떤 철학을 구축했다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한 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조금 나름대로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초근대성이라는 말은 라투르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라투르는 기본적으로 근대성을 비판합니다. 근대성. 그럼 근대성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 모더니티라고 보통 영어로 하는 건데, 그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사유방식, 그 나름의 사유방식이 이제 바탕에 작동함으로써 근대성이란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사유방식의 핵심은 주체와 대상의 뚜렷한 구분입니다. 주체와 대상의 뚜렷한 구분, 이분법, 그런 겁니다. 이런 거를 이 라투르는 전격적으로 비판하고 또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초근대성이란 말은 얘가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오늘날의 이 인터넷 중심의 삶의 공간을, 시공간을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없나 해서 초근대성이란 말을 어딘가에서 가져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초근대성은 20세기 말 무작위적인 예술을 지칭하기 위해 쓴 초근대주의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21세기 최첨단의 고도과학 기술 시대를 포괄해서 지칭하는데 적절할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최첨단이란 말에 대해서 하이픈 안에 넣어놓은 거 보면 근대가 시작된 17세기 시작 이후쯤
또는 전후점 또는 그 이후에는 시대근 이 좀 뭔가 했네. 전후점 이후에는 어떤 이빠에서 어떤 시대근 당대에는 자신의 시대를 최첨단이란 말로 표현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근대는 17세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야기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근대가 출현했을 근대적인 혹은 근대성이 출현해서 새로운 말하자면 시대를 형성해 나갈 때 그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우리가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제4차 산업혁명 또는 뭐 AI 이러니까 야 이 먹고 이러듯이 말이죠.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특히 또 시대가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19세기 말쯤 되면 또 최첨단의 어떤 새로운 사유방식, 예술양식 등등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기말 정세라는 말도 나오고 그랬었죠. 예, 다다이즘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초현실주의 같은 것도 또 20세기 들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벌써 21세기도 지금 사반세기가 거의 지나는 점이죠. 2023년이니까 21세기에 들어섰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뭐 세월이 워낙 빨리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기는 그 유명한 챗 GPT 그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챗 GPT가 갑자기 이야기가 많이 되고 해서 나도 좀 체험을 해보려고 들어가가지고 3만 원을 지불을 하고 그걸 좀 한다고 이렇게 해봤는데 제법 흥미롭더라고요. 예. 브리노 투르 이런 인물들 신실제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써요. 신실제론. 그래서 신실제론을 알 수 있는 관련한 신실제론에 관련한 최근의 문헌들을 소개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뭐 잘 안 되는 영어로 물었긴 한데 좀 영어 문법이 좀 틀려도 잘 알아들어요. 얘는. 그래가지고 쫙 중요한 책들이 있죠. 쫙 나와요. 그럼 그 책에 대해서 또 물어보면 그 책의 또 내용을 요약을 해서 또 딱 보여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철학 아카데미 강의도 얼마 안 가서 마무리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들어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면 그냥 답을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유튜브를 봐도 막 챗GPT에 관한 설명들이라든지 이게 많이 나와요. 물론 내용은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을 보고서 이게 이제 드디어 이걸 예전에 했던 게 있는데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근대라고 하는 또는 근대성 그런 말도 있고 근대주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모던 에이지, 모더니티, 모더니즘 이런 게 있습니다. 밑에 각주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질문은 이게 근대주의는 뭔가, 근대성은 뭔가는 이 질문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대두됐던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이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19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됐고 관련한 책들도 어마어마하게 출판돼 나왔었고 또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모더니즘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에 관한 담론이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원류는 그러면 모더니즘일 텐데 모더니즘을 알아야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탈근대주의라고 하건 뭐 예컨대 후기 근대주의라고 번역하건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20세기 초에 현학적이고 복잡하고 의외의 사유와 문학 예술의 경향을 지칭했던
그런 고도 모더니즘이라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하이 모더니즘이라든지 1940년대 해외 예술을 특별히 지칭하기 위한 그린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걸출한 예술 이론가가 있습니다. 이 그린버그, 여러분들 클레멘트 그린버그라고 하는 인물인데 좀 알아두시면 제법 교양인으로서 폼을 잡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모더니즘을 지칭했던 후기 모더니즘, 레이트 모더니즘이란 말도 도입돼 가지고 논의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레이트 모더니즘하고 앞에 붙은 게 다르죠. 레이트 모더니즘은 그야말로 후기라고 번역을 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기 모더니즘도 있는 것 아니냐 할 때 전기 모더니즘은 19세기를 풍미했던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더니즘 이야기는 상당히 복잡한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대성이란 말은 그 쓰임새의 맥락에 따라 여러모로 논의되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산업의 융성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그에 따른 계급의 출현, 그리고 식민주의 내지는 제국주의 확산 이런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근대성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정치 경제학적인 또는 자본주의적인 발달에 따른 세계 정세의 변화, 구도의 변화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혁명, 자유주의 혁명도 있었고 사회주의 혁명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 이거는 이제 넓게 보면 자유주의 혁명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들어와 가지고서 많은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이 사회주의 혁명, 이 계통의 혁명들이 많았고, 그 정점이 결국은 말하자면 러시아 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까지 이어지죠. 이런 것들도 모더니즘의 근대성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족 문제, 계급, 인종, 성 이런 것들이 해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대성 그럴 때는 해방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경제적인 형식을 보자면 내용말 형식을 보자면 근대 시공간의 혁신 등의 대변혁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상황 시대 전단의 용어로 쓰인 게 근대성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시공간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공간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매체입니다. 매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매체가 그 시대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를 규정하는 시공간의 근본적인 틀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가 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기차가 나오기 전에는 뭐 말 타고 다니고 막 하다가 기차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대량으로 뭐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되면 뭐죠? 공간이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시공간 압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기차가 나올 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나오게 되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엄청나게 발달해서 이제 막 나오게 되고 하니까, 그전에는 말 타고 서울서 부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었겠어요? 걸어가려면 뭐 아예 멀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는 게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 빨리 갈 수 있냐에 따라 거리가 단축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KTX 타면 부산까지, 서울서 부산까지 한 2시간 반 남짓 한 3시간까지 걸리나? 3시간 이전에 부산에 도착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러면 뭐 400km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뭐죠? KTX 타고 3시간이면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게 따로 놀지 않고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거리도 같이 단축된다. 단축되니까 뭐죠? 요만큼 있던 것이 다 끌어모아지는 거죠. 이거에서 압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공간 압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매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시공간 압축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산업사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온갖 기술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공간 압축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이런 교통기관이라든지 통신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예컨대 15세기에 있었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러니까
정보가 엄청나게 대량으로 퍼지게 되잖아요. 이러니까 뭐죠? 세상의 일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좁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좁아진다. 좁아진다는 이야기는 뭐 간단해진다가 전혀 아니고 좁은 것 속에 뭐죠? 복잡한 내용들이 잔뜩 들어오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인터넷을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 가지고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공간은 어떤 방식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분석해서 여러 사례들을 점검을 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그걸 해석하고 해석해서 의미 부여를 하면은 우리 시대를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은 여러분들 뭐 이제 처음에 자 이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나오긴 할 건데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인터넷 들어가고 주소를 치잖아요. 그럼 뭐 앞에 먼저 www. 이렇게 하죠. http 슬래시가 쭉 나오잖아요. 주소가. http 그러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런 거예요. 어려운 거를 짧게 이제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딱 월드와이드 웹 그런 것이 www인데 그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죠. 요것이 이제 199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삽시간에 막 퍼진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해가지고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인터넷이 완전히 본격화돼가지고 모든 인간 삶 전체를 이렇게 인터넷이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만들어버렸죠. 그러다가 우리 손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른바 무선 인터넷이 우리 손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손 안에 뭐죠? 지구촌이란 말이 있죠. 지구촌이 글로벌 빌리지가 그렇게 되는데 이 지구촌 그는 빌리지라는 말을 갖다 지구에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거는 뭐죠? 지구 전체가 뭡니까? 압축돼 가지고서 조그만해진 게 때문에 빌리지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안에 뭐죠? 어마어마한 내용이 압축되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이란 말도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내 손 안에 뭐죠? 지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활용을 하자면 얼마든지 가능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사유 방식, 시공간이 어떻게 압축되느냐에 따라서 사유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욕망이 달라지는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혁을 일으키고 변환돼 나가고 변형돼 나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몸이 뭐 똑같잖아요. 몸은 뭐 별 변화가 없는데 물론 뭐 성형 같은 거 하면 좀 변하기도 합니다만은 누군가는 몇 번 했다 하던데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방식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잘 각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를 갖다가 지배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합니다. 이 와중에 철학 내지는 학문의 사유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대성이 등장하면서 작동하면서 우선 대체로 이전은 신앙 대신에 이성을 진리에 대한 사유의 근거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죠. 근대라고 하는 것은 이성 대신에 신앙 대신에 뭐다? 이성이다 이렇게 됐죠. 하지만 실제에 들어가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됩니다. 이 근대성은 첫째로 인간과 자연을 크게 분리한 것이 근대성의 특징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크게 분리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면 자연은 물리학적인 존재로만 돼버렸고요. 인간은 그야말로 능동적이면서 의지를 발동시키고 자율적이고 한 존재로 되고 자연은 맹목적이고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타성적인 이런 어떤 존재로 됐다. 이렇게 근대적인 사유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체와 대상을 크게 뒤섞일 수 없는 두 존재로 구분 또는 분리했다는 것. 인식과 존재를 크게 분리하면서 인간의 재현 능력,
인간이 정신을 통해 가지고 일체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관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관념들을 활용을 해서 모든 어떤 의미와 본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능력을 바탕으로 사유를 인식 중심으로 몰고 갑니다. 표상한다 이건 인식이거든요. 인식 중심으로. 그래서 근대주의 또는 근대적인 사유방식은 인식 중심이다. 존재 중심보다는 인식 중심이다. 인간 사유가 적용되는 영역들을 구분하고 그래야 학문에서 여러 분과가 독립해서 분화했다는 것. 이것도 근대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많은 학문들이 분화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다 철학에 속해 있었는데 이게 따로따로 막 나갑니다. 인류학 이런 것도 막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19세기가 모더니즘 또는 뭐 이렇게 근대성 이것이 가장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꽃피우게 된 시대라고 하겠는데 그때의 특징 중 하나가 많은 학문들이 우리가 대학에서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과들을 이런 분과 학문들이 분화되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전문화된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크게 보면 자연과학과 인문학 내지는 문화과학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넘나들 수 없는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 삶을 연구하는 학문하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은 완전히 다른 동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좀 있어요. 철학, 문학, 역사 이거는 이제 인문학이다 이러면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뭐 굳이 자연과학 몰라도 얼마든지 인문학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 게 있어요. 또는 뭐 근데 예술을 한다, 예술학을 한다 이러면 당연히 그는 문화에 관계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 예술 이런 것들도 따지자면 그런 걸 연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자연과학 이거는 뭐 전혀 몰라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에 무식하다. 무식해도 뭐 큰 문제 없잖아요. 교수도 하고 뭐 하잖아요. 이게 근대주의에 따른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면 교수를 못해요. 모르는 게 없어야 돼. 만물 박사여야만 제대로 된 지성인으로 취급되는데 지금은 언젠가부터 나눠져 있는데 웬걸 여러분들 융복합 이런 말 막 나오기 시작했죠. 융복합. 예,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융복합과학, 학복합 학문, 융복합 학문 이렇게 막 나오게 됩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몇 년 전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도 그건 한 10년쯤 됐을 것 같아요. 하도 세월이 빨리 가니까 융복합 학문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 융복합이랄 때 핵심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하나로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신경과학, 신경학 이런 것도 우리가 그래서 신경학 공부 좀 했잖아요. 예. 그 철학을 요즘은 제대로 하려면 신경학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또는 뭐 예컨대 진화론 또는 뭐 유전공학 또는 혹은 뭐 컴퓨터과학 이런 것들이라도 좀 이런 걸 깊이는 모르더라도 좀 그래도 기본적인 얼개는 알아야만 되고 한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대 이후의 생각인데 근대를 넘어선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여기 번역할 탈근대주의라 번역하기도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게 아니에요. 이 융복합은 인간 사유에 여러 가지 사유들인데 이걸 하나로 막 엮어갖고 생각하지 않으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건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름대로 이 근대 굳이 따지면 근대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일단 해체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넘나들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거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유 방식은 이제 거의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것과 새로운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들레즈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전에 봤던 리좀, 들레즈 과타르 이런 부분은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리노 라투르라고 하는 인물들, 이제,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은근히 수학적인 추상화를 바탕으로 한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이 순수한 자연에 대해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진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이게 근대성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냐, 가치 담지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가치 담지적인 것은 인문학, 문화과학 이런 쪽이고, 가치 중립적인 자연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쪽을 그렇게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 담지적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현상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브리노 라투르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21세기 철학에 걸출한 철학자인 라투르는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이 라투르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들레즈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들레즈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대단한 인물인, 저도 연구를 제대로 어디서 잘 모르긴 한데요, 미셸 셰르라고 하는 인물의 직계 제자이기도 합니다. 라투르. 이 라투르가 이 학문적인 이력이 복잡해요. 인류학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인류학을 하다 보니까 뭐죠? 현장 답사 이런 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 있고, 이거는 인류학적인 현장 답사의 그런 어떤 과학 활동, 이걸 갖다가 과학자들의 어떤 일반 과학자들의 학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막 실험실들이 있죠. 과학은 전부 다 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험실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렇게 다 나름대로 구경하듯이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말하자면 그걸 다 기록하고 분석하고 막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학이라는 학문을 만드는 인물입니다. 또는 과학기술학 이런 말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책에서 여러분들 밑에 보면 라투르 생긴 게 좀 특이하죠. 저는 이 얼굴 보면서 누가 자꾸 떠오르냐면은 영화 나스타스 킨스키 나오고 했던,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혼자서 떠돌아다니면서 통과. 텍사스, 뭐고? 파리 텍사스. 파리 텍사스의 남자 주인공이 자꾸 떠올라요. 이름도 남자 주인공 배우 이름은 모르겠는데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도 근대인이었던 적은 없다. 근대성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근대 세계는 존재한 적도 없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설명한 그 근대성은 뭔데? 이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이론적인 구성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다. 이런 식입니다. 아주 말하자면 도발적인 그런 어떤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에서 간략하게는 지정한 여러 구분법과 그에 따른 사유의 실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라투르는 여기 밑에 번역되어 있죠.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여러분들 이 라투르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많이 번역된다는 이야기는 뭐죠? 나름대로 이 철학적 성찰이든 또는 학문적 성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의 통찰을 준다 이거죠. 통찰할 수 있는 내용을 준다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는 라투르는 이 책에서 과학과 정치를 근본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학과 정치. 여러분들 정치와 과학은 전혀 딴 문제 같잖아요. 딴 문제 같은데 이게 전혀 따로 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막 보여줘요. 그 부분 하나가 또 이 판도라의 희망이라고 이 책이 이
이거는 지금 우리는 건드린 적이 없다. 이것은 91년도인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90 지금 내가 다 못 읽고 있는 99년도 8년 뒤에 나온 책이네. 판도라의 희망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만, 자, 요런 어떤 그러니까 아주 도발적이기 때문에 칸트 좋아하고 헤겔 좋아하고 뭐 나처럼 또 후설이니 뭐 사르트르니 뭐 이렇게 막 하이데크 이런 거 형성하기 있잖아요. 이런 걸 공부했던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물론 뭐 보통 형성학하는 사람들은 뭐 과학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학을 뒤섞어 갖고 막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에 별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투르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허공에 사는 거다. 이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공의 사유 속에 사는 거다. 그는 특히 주체와 대상 혹은 객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오브젝트고 불어는 오브제가 되겠는데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을 크게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는 이른바 잡종, 하이브리드, 잡종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투르의 존재론은 잡종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잡종의 존재론적인 힘이 근대라 일컫는 지난 시대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규정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의 말을 들어봅니다. 근대인의 헌법과 함께, 근데 이 헌법은 근대를 규정하는 사회 역사적인 어떤 전반적인 틀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헌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헌법이 아니고, 정치적인 헌법도 뭐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시대 전체의 사회 역사적인 시대 전체의 말하자면 하나의 틀 이런 겁니다. 근대인의 헌법과 함께 그것이 정치가는 걸 거부하면서도 허용하는 모든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가 이제 그러니까 근대에서부터 이미 하이브리드가 작동을 했는데 이 근대인이 이 척도로 삼았던 사유와 실제 혹은 실행의 척도로 삼았던 그 척도, 그 헌법,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이브리드를 거부하는데도 오히려 정식시키는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겁니다. 하이브리드를 동시에 고려할 때 누구나 비근대인이다. 이러면 비근대인이다. 근대인의 헌법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만 중간에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모든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한다. 중간에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중간에 있는 것은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다면 주체와 대상의 중간에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고 무시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작동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대인 헌법은 연결망에 대해서 연결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오늘날의 시대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들으라. 혹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범주를 들으라. 이라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망. 이 연결망은 이제 우리는 뭐 거의 익숙해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네트워크 중에 네트워크니까요. 이런 부분은. 이 네트워크에 대해 연결망에 대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로지 잔여물이라고 말한다. 이 연결망은 뭐든지 막 뒤섞는 거죠. 이걸 저것 막 연결합니다. 주체와 대상을 연결해 버리니까. 주체와 대상이 어떤 네트워크 속에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네트워크 속에서 주체와 대상이 성립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링크가 된다. 이랬죠. 여러분들 네트워크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칩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런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맞으면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보통 노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있겠죠. 노드라고 하고, 요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걸 링크라고 부르죠. 링크와 노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의 기본입니다. 네트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네트가 일정하게 힘을 막 발휘해 활동을 하면 네트워크가 되죠.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값은 다른 것들과의 링크 속에서 나름대로 값을 갖는 거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걸 주체라고 해봅시다. 주체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대상이다 라고 해도 칩시다. 그러면 이 대상의 값은 이 주체의 값이 어떻게든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 연결되고 주체의 값은 대상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가지고 성립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연결망을 염두에 두게 되면은 각각의 어떤 개념들, 범주적인 개념들이 독자적으로 성립한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연결망에 따른 사유 방식, 이것이 그야말로 오늘날의 사유 방식인데 그래서 융복합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삶 전체가 내려앉아 버리는. 지하철 탔다. 어지간한 인간들 다 이거 보고 있어요. 다 카톡 보고 있거나 또 연예인 소식들 보고 있거나 또 어떤 친구들은 막 소설 읽는 친구도 있고 막 함부로 쳐다보거나 또 뭐 쳐다봅니까 할까봐 겁이 나서 잘 못 쳐다보긴 합니다만은 궁금하거든. 뭐 보고 있는 거 싶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올스톱 돼버렸다 해봐요. 지구촌 전체 인간들에게 인터넷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려가지고 인간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전부 다 내려앉아 버린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이루어지고 영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결망적인 사고가 아예 무의식에까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배적인 힘, 그걸 갖다가 찾아서 생각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근대에서는 근대적 사유 방식에서는 이러한 연결망을 이와 같이 오로지 잔여물이다, 내버려도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근대인의 헌법이 설명을 포기한 하이브리드들, 괴물들이 곧 모든 것이다. 오히려 이런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괴물, 뭐든지 막 뒤섞여 가지고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다 이겁니다.